가난한 공노비의 딸로 태어난 아이. 찢어지게 가난해 부모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이 공노비의 딸은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상궁인 친척 이모를 따라가면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며 엄마는 애써 딸을 떼어놓으며 정을 끊는다. 없는 살림에 엄마가 챙겨준 요강, 수저, 무명 이불이 든 보따리를 들고 상궁 이모를 따라간 곳은 궁궐이었다. 궁녀가 되기 위해 입궁을 하면 가장 먼저 치르는 것이 앵무새 처녀 감별법이다. 의녀가 앵무새의 피를 여자아이의 팔목에 묻혀 흘러내리지 않고 잘 묻으면 처녀라고 생각해 궁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잘 묻지 않고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 본가로 돌려보내졌다. 조선의 궁녀는 공노비에서 뽑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간혹 일반 백성이나 산노비의 딸들도 입궁했다. 입궁 시기는 대체로 10살 전후였다. 명나라 환관은 매년 2월경 전국을 다니며 10살 전후인 백성의 딸들을 궁녀로 뽑았다. 뽑혀온 아이들은 특별한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했는데 몸에 냄새가 나서도 안 되고 건강해야 했다. 또 너무 예뻐서도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황제의 후궁인 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일본 에도 막부에서도 10살 전후의 여자아이들을 여관으로 뽑았다. 무사나 관리의 딸들은 중급 이상의 여관이 될 수 있었지만 평민의 딸들은 평생 허드렛 일을 하는 하급 여관밖에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평민의 딸들이 중급 이상의 여관이 되려면 먼저 무사나 관리의 양료로 들어가 입궁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의 궁궐은 대전, 중궁전, 대비전, 그리고 동궁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왕가의 성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했다는 뜻이다. 이 사람들이 식사 때가 된다 해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거나 모여서 뭘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따로따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처소의 생활에 필요한 그 궁녀들이 개별적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소의 주인들이 자기 그 생활에 필요한 궁녀 숫자 또 역할에 필요한 종류 이런 것들을 각자 판단해서 갖다가 쓰게 돼 있거든요. 고종실록에 의하면 대전, 중궁전, 대비전에는 각각 100명, 세자궁은 60명, 세자빈궁은 40명, 세손궁 50명, 세손빈궁 30명으로 궁녀의 수를 정해놓았다. 대략 500여 명 정도의 궁녀가 궐에서 생활했으며 이 수는 왕의 가족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 궁녀는 자신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처소의 주인을 상전으로 모시게 된다. 대전의 궁녀는 죽을 때까지 왕을 위해 살아야 했으며 중궁전의 궁녀가 되면 왕비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도 다른 처소의 궁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중국 궁녀 제도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명나라 궁녀는 한 번 궁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모시는 황제나 황후를 모시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청나라 궁녀는 나이 제한이 있어 13살의 입궁에 25살이 되면 출궁을 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명나라 때 9,000명 정도였던 궁녀의 수가 청나라 때는 겨우 500~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청나라 황제들은 자신의 처소에는 궁녀를 두지 않고 오직 황후, 비, 빈들의 시중을 두는 극소수만 두었다. 장기간 궁에 있어야 하는 명나라 궁녀는 엄격한 계급이 있었지만 청나라 궁녀는 계급 없이 젊은 궁녀와 늙은 궁녀로 나눌 뿐이었다. 청나라의 궁녀 제도는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이한 제도다. 因为他这个本来在清朝的时候啊，他是一个少数民族来统治一个多民族的国家，是吧？当时入关的时候，他几十万人呢，是吧？而这个选皇后也好，选妃嫔也好，选这个宫女也好，他都在情人里边选。当然，这个皇后啊、妃嫔啊这些，他在宫廷里边他自己这个可以生孩子啊，可以。但宫女呢，是吧？这一部分人怎么办？是吧？你让他永远在宫里，那这有些不是太人道，是吧？所以说，清朝的皇帝呢，他就把这个宫女的时间是25岁出宫，个别的他这个超期服役，일본 에도 막부에서는 쇼군이 정무를 보는 공간과 개인 생활하는 공간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정무를 보는 공간에는 여자들이 드나들 수 없었다. 반면 쇼군이 개인 생활을 하는 공간인 오우쿠에는 쇼군과 쇼군의 자녀들 이외에는 남자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다. 조추라고 불리는 일본 막부의 여관들이 오우쿠 내에서 쇼군과 쇼군의 가족을 보필했다. 일본 막부의 여관 조직은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000여 명 이상이 근무했다. 상급 여관에는 모든 여관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6명의 오토시 요리와 그 밑에 쇼군의 신변을 보좌하고 측실이 될 수 있는 오추로가 있었다. 또 중급 여관들은 오쿠 밖의 일을 관리하거나 쇼군과 정실 부인의 오락을 담당했다. 하급 여관은 밥을 짓거나 물을 퍼오고 빨래를 하는 허드렛 일을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했다. 당시 에도성에는 화재가 자주 발생해 밤에는 화재를 감시하는 업무까지 하급 여관이 담당했다. 조선 궁녀의 선발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각 처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충원해 교육시켰다. 대부분 친척 궁녀의 소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개한 친척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어린 궁녀, 즉 생각시들은 선배 궁녀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하며 업무를 익혔다. 또 생각시 시절에는 업무 교육뿐만 아니라 한글은 물론 소학, 삼강행실도 등 기본적인 학문도 익혀야 했으며 규율이 엄격했다. 특히 왕과 왕비를 모시는 궁녀들은 생리적인 현상인 방귀도 마음대로 낄 수 없었다. 교육을 받다 방귀를 껴 실수라도 하면 부모에게 연락해 음식을 해와 상전들을 대접하는 벌을 받아야 했다.
섣달 금음이 되면 처음으로 입궁한 생각씨들에게 무시무시한 신고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쥐불이 근려인데 횃불을 든 환관들이 어린 생각씨들의 입을 지지는 신용을 했던 것이다. 새로 입궁한 어린 궁녀들에게 말조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궁녀들 사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잡귀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주술적 행사였다. 조선 궁녀와는 달리 명나라, 청나라 궁녀들은 글을 알면 절대 안 되었다. 그래서 입궁을 하면 글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업무에 배치되어 업무 실습 교육을 받았다. 교육 담당자는 자신이 배치된 업무의 상급자, 즉 고모라고 불리는 선배 궁녀였다. 선배 궁녀인 고모의 업무 교육은 아주 매서웠다. 일을 배우다 실수라도 하면 때리거나 벌을 주기도 해 어린 궁녀들 사이에서는 주인님을 모시는 것은 쉽지만 고모님을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명나라, 청나라 궁녀 역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많았다. 먼저 잠을 자는 자세다. 잠을 잘 때에는 항상 옆으로 누워 다리를 말고 자야 했다. 중국 사람들은 밤이 되면 신령이와 궁궐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이때 궁녀들이 벌러덩 누워 자면 신령들에게 무례하게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궐레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으며 대화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궁녀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손바닥을 가볍게 쳤다. 희한하게도 상대방은 그 뜻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일본 막부에서 정식 여관이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간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가르치는 상급 여관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힘 있는 상급 여관 밑으로 들어가면 5, 6년 안에 정식 여관이 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여관 밑으로 가면 정식으로 채용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의 어린 생각씨는 입궁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 계례식을 통해 비로소 정식 궁녀가 될 수 있었다. 자신을 가르쳐준 상궁이 어머니가 되어 홀례를 올리듯 계례식을 치르고 드디어 비녀를 꽂게 된다. 생각씨가 계례식을 끝내면 정식 궁녀라는 뜻으로 나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조선의 궁녀는 나인이 되면 방이 주어지는데 2, 3명이 함께 사용했다. 이때 한 방을 같이 쓰는 나인들은 상궁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방동무로 지내야 했다. 나인이 되면 방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하녀도 1명 배정되어 일상적인 일보다 주어진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조선 궁녀들의 근무 조건은 보통 8시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 근무제로 근무 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침실을 지키는 지밀 라인들은 근무 시간이 길어 통상 12시간 근무하며 3교대 근무를 했다. 숙직을 한 궁녀들은 날이 밝으면 주간 근무자와 업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해 24시간 휴식을 취한 뒤 주간 근무를 하게 된다.
밤 근무를 하는 지밀라인은 상전의 침실을 지켜야 하는데 대전의 경우 평균적으로 8명의 지밀 궁녀가 왕이 자고 있는 방 주변에서 뜬 눈으로 침실을 지켰다. 지밀 궁녀의 근무 형태, 인원, 근무자 등은 국가 최고 기밀 사항이라 관료조차 알 수 없었으며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었다. 궁궐에는 궁녀들을 위한 목욕 공간이나 화장실 등 편의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목욕을 할 때면 방에 세숫대 하나 나무 목욕통을 들여놓고 물을 받아와서 씻었다. 용변도 요강을 이용했다. 격일 근무, 3교대 근무로 비교적 여가 시간이 많은 궁녀들은 놀이나 바느질, 글씨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궁녀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광해군 때 수입되었던 담배를 즐겨 피곤 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필 수 있었다. 담배를 필 수 있는 자격 시험은 선배 상궁 앞에서 담배를 피며 선배 상궁이 그만할 때까지 지치도록 피워야 하는 것이다. 목이 아프거나 담배 연기에 질려 중간에 포기하면 낙방하여 다시는 담배를 필 수 없었다. 이 시험에 통과한 궁녀들에겐 선배 궁녀와 장죽을 문 맞담배질도 허용되었다. 일본 에도 막부에서 정식으로 여관이 되면 오오쿤의 숙소에서 하급 여관의 시중을 받으며 생활했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카드놀이와 나무공을 막대 위에 올리는 겐다마 놀이를 즐겼다. 조선의 궁녀들에게 담배가 허용되었다면 일본 막부의 여관들에겐 술이 허용되었다. 일본 막부의 여관들은 같이 방을 쓰는 동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랬던 모양이다. 일본 막부의 여관들의 생활 수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금 시간이다. 외출의 기회가 많지 않지만 간혹 쇼군이나 정실 부인을 대신해서 절에 참배를 가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연극을 보러 외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다. 이처럼 통금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궁녀들은 궐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 이외에 월급을 받았다. 처음 나인이 되면 쌀 4말, 콩 1말 5돼, 북어 13마리를 받았다. 월급은 노동 강도에 따라 달랐는데 힘든 일을 많이 하는 무수리들은 쌀을 6말 받아 신참 나인들보다 2말을 더 받았다. 또 품계가 높을수록 월급은 많아져 정삼품 상궁이 되면 쌀 16말 5돼, 콩 5돼, 북어 80마리를 받았다. 게다가 연말이나 명절에 받는 특별 상여금이 있어 높은 수입을 올린 고액 연봉자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배를 골아야 하는 공노비나 백성들이 딸을 궁녀로 보내려고 했다.
일본 여관들도 월급을 쌀이나 금으로 받았는데 역시 고액이었다. 상급 여관인 오토시 요리가 지금의 엔화로 따져 연 1,500만 엔에서 2,000만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을 받았다. 중급 여관들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받은 월급은 모두 본가로 보내거나 저축을 했으며 옷이나 장식품을 사기도 했다. 조선, 일본 막부, 명나라 궁녀들이 많은 월급을 받은 데 비해 청나라 궁녀의 월급은 형편없이 적었으며 권례에서도 굶주리며 어렵게 생활을 했다. 검소함을 주장하던 청나라 황제들은 궁녀들의 식단을 철저하게 정해놓았다. 하루에 돼지고기 1근, 쌀도 수저로 5수저, 그리고 약간의 곡식과 야채가 전부였으며 질도 낮아 늘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 생선은 비린내가 난다는 이유로 금기시했다. 조선 궁녀들의 권박 외출은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월급을 타면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 외출을 하려면 먼저 윗전 상궁에게 허락을 받고 또 담당 환관에게 재차 승인을 받아 출이라고 써진 패를 받아야만 권박을 나갈 수 있었다. 물론 나들이를 끝내고 돌아오면 이 패를 반납해야 했다. 그리고 출입장부에 언제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 자세히 기록하여 궁녀들의 대궐박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일본 막부의 여관들 역시 오후쿠 안으로 가족을 불러올 수는 있어도 가족을 만나러 나가는 외출은 엄격하게 통제했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짧은 휴가를 줬다. 입궁한 지 3년이 되면 처음으로 6일의 휴가를 주고 6년째는 12일, 9년째는 16일의 휴가를 주었지만 그 이상의 휴가는 없었다. 휴가를 받아 나갈 때에는 반드시 다른 여관이 동행을 해 감시를 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편안해져 오후쿠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외출, 휴가가 전혀 없었던 명청나라 궁녀들은 가족을 만나려면 가족을 궁궐로 불러들여야 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궁녀들은 자신의 일을 봐주는 늙고 인정 많은 환관을 양아버지로 청하거나 의지하면서 가족과 연락을 했다. 간혹 환관들의 도움으로 가족이 궐에 들어와도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막을 사이에 두고 정해진 공간에서만 만났다. 월급이나 상으로 받은 옷가지들도 손만 내밀어 건네줄 수 있어 늘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성과 사랑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명나라 청나라 궁녀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궁녀들끼리 대식, 즉 동성애를 했다. 얼굴을 맞대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에서 유래된 대식은 명나라, 청나라 궁녀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因为宫女他们的针线，他们自己家里得到一些赏赐，要带给他们自己家，这些东西啊，通过太监带出宫，他们需要的东西呢，又要太监通过宫外把它买进来，所以这是宫女对太监的需要。那么太监呢，在后宫中间是生活很枯燥的，他们自己又不会做饭，而宫女在每个宫里边，他们自己又可以做饭，所以呢，宫女和太监平常在一块儿呢，
跟他们相好呢，太监在外边跟他晚上睡回来，他就给他做一些饭吃。所以呢，他们相互之间，他们有一个名词叫做对食，就是对的坐的对一块在吃饭。实际上，他们就是一种情人关系。 들키는 날이면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명나라 청나라 궁녀들은 궐에서 같이 일하며 정이 쌓인 환관들과도 사랑을 나눴다. 궁녀와 환관의 연애 사건이 많아지자 조정은 처벌의 한계를 느껴 알고도 모르는 척 묵인해줬다. 그러자 명나라 후기에는 궁녀와 환관들이 드러내놓고 연애를 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했다. 조선 궁녀의 대식 사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세종의 아들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 폐인 봉씨 사건이다. 세자빈 봉씨는 자신이 부리던 궁녀 소쌍과 동침을 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소쌍은 참형을 당하고 세자빈 봉씨는 폐세자빈 되었다. 이때 세자빈 봉씨는 궁녀 소쌍과 다른 궁녀가 서로 대식하는 장면을 목격해 흉내를 내본 것이라 변명을 했다. 조선 궁녀들 사이에서도 대식이 많았다. 조선 궁녀들 역시 그 죗값을 참혹하게 다스려도 목숨을 담보로 한 연애 사건이 종종 있었다. 궁녀들의 연애 상대는 주로 별감과 환관들이었다. 연애를 하다 궁녀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100일 동안 젖을 물릴 수 있는 일반 여성 죄인과는 달리 출산과 동시에 사형에 처했다. 이런 연애 사건은 궁녀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감찰 상궁이 궁녀 개개인의 뒷조사를 해 찾아내곤 했다. 일본 에도 막부에서는 여관들의 동성애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여관이 자신과 친한 여관에게 보낸 편지가 전해지는데 바로 동성연애 편지였다. 이 편지를 통해 그들도 여자로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성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 안에서 남자들과의 접촉 기회가 적은 일본 막부 여관들의 사랑의 대상은 뜻밖에도 성박 남자들이었다. 연극을 보러 갔다가 배우한테 사랑에 빠지는가 하면 절에 참배를 갔다가 스님에게 마음을 뺏겨 스캔들이 생기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궁녀가 왕의 낙점을 받아 잠자리를 하면 하루아침에 정사품의 벼슬을 받으며 특별상궁 또는 승은상궁이 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특별상궁이 되면 내명부에 올라 왕과 잠자리를 갖고 후손을 낳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만약 후손을 낳으면 바로 후궁으로 승진해 노비에서 왕족으로 신분 상승까지 이어졌다. 황제의 낙점을 받은 명나라 청나라 궁녀들은 황제의 침실로 갈 때는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채로 가야 했다.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궁녀는 아무 옷도 입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황제와 잠자리를 해 임신을 해도 아이를 마음대로 낳지 못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환관이 황제에게 출산 의사를 물어보고 황제가 승인을 하면 후손을 낳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유산시켜야 했으며
다시는 황제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 일본 막부 여관들의 승은은 상급 여관인 오토시 요리에게 달려 있었다. 쇼군이 직접 여관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에도 막부 중기부터는 오토시 요리가 추천해 쇼군이 승낙을 하면 승은을 입게 됐다. 쇼군의 선택을 받은 여관이 침실로 불려가는 과정도 특이하다. 선택받은 여관이 쇼군의 침실에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쇼군의 승은을 입은 다른 여관과 쇼군 가까이에서 사물을 받던 삭발한 승려 여관이 함께 침실에 들었다. 이들은 선택된 여관이 쇼군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오토시 요리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でどうしてこういう制度になったかというと、お中臈というのはですね、あくまで将軍の側室ですけど家臣なんですね。だからその家臣がですね、自分の、兄弟だとか、あるいは政治的な、願い事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を禁止するためにですね、逐一その何を喋った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後でお年寄りに報告するために、そういう人間を同じ部屋に置い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 승은을 입으면 특별 상공이 되는 조선과는 달리 일본 에도 막부 여관은 승은을 입고 후손을 낳아도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여관으로서 살아야 했다. 만약 자신이 낳은 아들이 쇼군이 되면 그제서야 쇼군의 생모로서 최고 지위에 오르며 오우쿠 내에서 힘을 가지게 됐다. 조선의 궐에는 중국에서 온 궁녀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굴씨다. 굴씨는 명나라 마지막 황후인 주황후의 궁녀였다. 명나라가 망하고 주황후가 죽자 청나라 예친왕은 굴씨의 미모에 반해 굴씨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조선으로 보내버렸다.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궁녀라는 공통점으로 조선 궁녀들에게 중국말과 자수를 가르쳐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궁녀인 굴씨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다 조선에서 생을 마감했다. 중국은 이웃나라에서 궁녀를 충당했는데 이른바 공녀다. 우리도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300명이 넘는 양갓집 교수들을 중국 궁녀로 보냈다. 명나라 영락제의 궁녀로 간 청주 한씨는 미모와 인품으로 영락제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조선 외교에도 한몫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막부에도 조선 출신 여관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 출신 여관은 오따줄리에라고 개명되었다. 하급 여관인 오따줄리에는 쇼군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쇼군이 금지령을 내린 천주교를 버리지 못해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쓸쓸히 지내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번 궁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어서도 궁궐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궁녀들에게도 예외는 있었다. 조선에서는 나라에 가뭄이 들면 궁녀들을 출궁시켰다. 결혼하지 못한 여인들의 한이 하늘에 닿아 날이 가문다 믿었던 조선 사람들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궁녀를 출궁시킨 것이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조선 궁녀의 출궁은 숙종 때와 영조 때 2번 있었다.
조선의 출궁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나라에 재해가 들면 궁녀를 출궁시켰으나 청나라는 좀 달랐다. 청나라는 25세가 되면 반드시 출궁을 해야 했고 출궁한 궁녀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출궁한 궁녀들은 궁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상승해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과 결혼하는 예가 많았다. 하지만 한 번 출궁을 하면 다시는 입궁할 수 없었다. 일본 막부에서 여관들이 출궁을 한 예는 단 한 번으로 기록되어 있다. 에도 막부 8대 쇼군은 오군의 여관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 여관들 중에서 미인들을 골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본 막부의 여관들은 오구에서 나가면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미인들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쉽게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미인들만 골라 내보냈던 것이다. 승은을 입지 못하면 승진이라도 해야 하는 조선 궁녀들. 입궁에 생각시로 10년을 일하면 나인이 되고 나인이 된 후 지밀의 경우는 25년, 그 외에는 35년이 지나야 상궁이 됐다. 하지만 근무 기간에 따른 승진은 숫자에 불과하며 남들보다 빠른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해 궁녀들도 권력 있는 환관이나 대신들과 결탁했다. 궁녀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는 제조상궁이다. 제조상궁은 정일품의 벼슬을 왕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았다. 당상관 이상의 양반 관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고 심부름을 하는 하녀와 옷을 짓는 친모까지 배정되어 권력과 부를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제조상궁은 그 자리가 비면 경합으로 선출되는데 선출 방식이나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상궁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권력이 동원된다. 조선시대 내시하고 궁녀들이 불문율처럼 믿는 것은 조정 중신들, 조정 대신들을 이름을 알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결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많았다는 얘기죠. 아는 수가 많죠. 그래서 조정 대신들이나 중신들이 심지어는 대전의 상궁들하고 의남매를 맺기도 하고 사실은 로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왕 측근에 있는 상궁이나 그 상선 정도하고 사실은 그 연계가 없으면 그 상대방에서 자기를 모함했을 때 막아줄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대비 또는 왕 옆에 있는 환관이나 궁녀가 한마디 변명을 해주면 그것은 사실은 지방 유생들 수천 명이 올리는 상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 중신들, 당파들이 자기 쪽 궁녀, 자기 쪽 환관을 왕이나 대비 옆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일본 막부 여관들의 승진 기회는 무사나 관리의 딸들인 중급 여관들에게만 주어진다. 농민이나 상민의 딸들인 하급 여관들은 승진 기회조차 없었다. 그래서 입궁을 하기 전에 무사나 관리 집안의 양녀로가 입궁을 했던 것이다. 일본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승진 시험이나 절차는 없었다. 오직 최고 수장인 오토시 요리 눈에 들어야만 승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왕이나 왕비가 궁녀들의 인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막부에서는 오토시 요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양국이 인사권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 여관의 최고 수장인 오토시 요리의 인사권만큼은 쇼군이 가지고 있었다. 오토시 요리가 되면 집을 하사받았는데
그 집은 임대를 해 재산을 증식하는 용도로 쓰였다. 조선의 궁녀들도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았다. 주로 논과 밭, 집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식이었다. 인조, 효종, 현종 3대에 걸쳐 상궁으로 일했던 박 씨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국가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 재산이 최소 10,000평 이상이었으며 노비까지 부리는 지주가 되었다. 정조실록에는 궁녀들이 기생이나 액정서 별감들을 데리고 꽃놀이나 뱃놀이를 즐겼다는 기록도 있다. 아무리 힘이 생기고 권력을 잡아도 조선 궁녀들의 운명은 자신이 모시는 왕이나 왕비의 운명에 따라 달라졌다. 모시는 상전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출궁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상전의 명복을 빌며 외롭게 살아가야 했다. 명나라는 모시던 황제가 죽으면 가까이 있던 궁녀들을 황제와 같이 순장시켰다. 죽음을 앞둔 궁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는 올가미로 목을 매게 해 생을 마감하게 했다. 죽어서도 상전을 모셔야 했던 것이다. 궁녀의 운명이 오직 상전의 운명에 달려있는 조선, 명, 청과는 달리 일본 막부의 여관들은 쇼군이나 정실 부인이 죽어도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했다. 例えばお年寄りなんかになる女中というのはですね、1代の将軍ではなくて2代3代の将軍に仕えるわけです。だから若い頃から大奥に入ってずっと勤めて、お年寄りになると、ずっと将軍が死んでですね、新しい将軍になって御台様も新しくなってもお年寄りとして、大奥に、君臨するといいますかね、いるので、だんだん年を取って経験を積んで高い役職にいる人間は尊敬もされましたし、恐れら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そういうふうに出世しない人でも大奥にずっと勤めていれば、例えば60歳ぐらいになってもう仕事が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なると、給料の半額ぐらいは渡されてですね、大奥の中で暮らすこともできましたから、一生幕府に面倒を見てもらえ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평생 막부의 보호를 받아 편한 노후를 보내다 오오쿠 내에서 죽으면 일본 여관으로서의 삶을 다하게 된다. 죽은 후 시신은 본가로 보내졌고 후손들은 묘를 만들어 관리했다. 왕과 왕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 어떤 누구도 벌에서 죽음을 맞을 수 없었던 조선. 철없던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궐로 들어와 한평생 왕과 왕비, 왕의 가족을 위해 살던 조선의 궁녀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출궁을 해 비슷한 처지의 궁녀들과 의지하며 함께 살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조선의 궁녀가 죽으면 함께 지내던 동료 궁녀들이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해 사냐에 뿌리거나 절에 모셔졌다. 간혹 후손이 있는 궁녀들은 후손들이 묘를 써 관리하기도 했다. 보모상궁 김씨지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야산에 남아있는 김상궁의 묘 역시 후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손길이 끊긴 지 오래다. 500여 년의 세월을 조선 왕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조선의 궁녀들. 그녀들은 의복, 음식 등 다양한 궁중 문화를 우리에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